그러나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쪽은 뭐 이겼다고 다들 잔치집이지만은 저쪽도 지금 웃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하는 촛불 시위 잊어먹었냐? 멀쩡한 대통령 두 사람을 깜방에 넣었는데 뭐 니들이 뭐 시장 이겼다고 세상이 바뀐 줄 알아? 해서 이번에 아마 저쪽 애들이 하는 촛불 시위는 과거에는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고 정권을 차지하고 청와대를 점령하는 것이 목표였었지만은 이번에 시도하는 저 사람들의 촛불 시위, 구태타죠, 구태타. 친위 구태타, 자작극하는 거죠. 저것은 무슨 의미였냐면 완전히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체제를. 그러니까 건국 70년 동안 노려왔던 마지막 결론을 내려고 지금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들과 특별히 우리 기독교계의 언론들과 주제가 뭐 특정이 정해진 것이 없이 간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내가 참 세상 말로는 재수 없이 걸려들었는지 이렇게 애국운동에 앞장서게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애국운동 한 것은 잘했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 근대사를 저는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그 근대사는 철종으로부터 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철종이 애를 못 낳아서 양자인 고종을 데려왔어. 그때부터 이제 조선이 몰락하고 어떻게 국가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었는가, 독립운동은 어떻게 했는가, 건국은 어떻게 했는가, 그 후에 이어받은 새마을운동은 어떻게 했는가, 민주화는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세계 이 5,000년 역사에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섬세하게, 점점 더 사실의 확정에 근거하여 저는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수님들의 도움도 받고 책들도 있고 하지만은 아직도 연세가 90되신 분들은요 살아 계십니다. 그분들은 책도 필요 없어요. 왜? 다 봤습니까? 그래서 저는 연세가 90되신 분들하고 1시간 대화하면 무조건 내가 100만 원씩 줍니다. 대화 비용을 100만 원씩 줘가면서 제가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니까 정말 성경 다음으로 저에게는 정말 귀한 지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쭉 총합 전체를 다 이렇게 훑어보면 현재 대한민국이 어디 와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되고 또 대한민국은 앞으로 통일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남들보다가 제가 또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선지자적인 이 예견을 빨리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문제, 또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 문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문제, 또 내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 뭐든지 다 좋습니다. 하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자님들이 제가 다 전화를 받을 수도 없고 다 대답할 수도 없고 나중에 만나면 화를 내고 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 왜 안 읽었냐고 막 화내는데 저는 그거 다 읽을 시간도 없거든요. 그래서 죄송해서 오늘은 아예 시간 관계없이 무엇인지 국민들 더하기 우리 기자 언론인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시고 그럼 거기도 제가 허심탄회하게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지금 이 시점에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도 부를 수 없습니다. 이 문재인 씨는요, 저 본정신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정상적인 정치인이면 선거가 이만큼 참혹하고 졌으면, 그럼 뭐, 비서들을 바꾼다든지, 내각을 개편한다든지, 또 당을 정비한다든지 할 때에, 왜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했는지, 그걸 화답하기 위하여 내각이 되든지, 인사라든지, 조직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내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문재인이 뭐냐. 엿먹어라. 야, 엿먹어라, 이 국민들아. 하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괜히 전대 집단 사표 내고 쇼한 거거든요. 그럼 집단 사표 내고 새로운 그 지도부를 만들려면은, 아니,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화나는지를 아는 그것을 기준하여 해야 될 텐데, 여러분 다 질문해 보신 대로, 다시 더 친문을 보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국을 부인하고 주사파죠, 주사파. 주사파 일당들을 더 보강한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국민에 대한 이건 반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그 문재인이 그럼 저렇게 또 왜 저렇게 하느냐? 문재인 마음대로 못해요. 북한이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어느 하나 북한 시킨 대로 안에서 존재할 것 같습니까? 이제 내각을 뭐 새로 개편하는데 한번 두고 봅시다. 어떻게 합니까? 무한한 겁니다, 또. 거기다가, 자, 보십시오. 대통령 2명을 한두 달도 아니고, 저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가둬놓고, 난 뭐,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실수 안 했다라고는 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실수는 어느 대통령이든지 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이 그렇게 또 실수를 하면 국회가 견제를 해서 국회에서 법안을 내든지 해서 왜 당신 대통령이 돼가지고 비서실장 왜 안 만나? 왜 당신 장관에게 직접 보고 안 받아? 국회에서 법으로 결의안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불의를 장시간 동안 깜빡에다 집어넣고 말이죠. 집어넣었다고 해도 또 이제는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난 결코 뭐 이명박 박근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지만은 그 인간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인 이상 이제는 심지어 자기 편에 있던 뭐 김영환 의원이라든지 등등의 사람들도 박근혜 대통령 풀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저 한 놈만 저 고집을 부리고 말이야. 이것도 역시 북한의 결재를 못 받았겠죠.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총체적인 말씀을 들었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모아가지고 좀 앉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씩 해주시면. 네, 목사님께서는 그 방금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비극적인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정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조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했던 원칙을 따라야죠. 뭐 그들은 따로 했고 이번에 대통령 따라하면 안 되고 그 역시 뭐냐면 사면 복권해야죠. 전면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두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고 부산시장의 박현중이 당선은 됐는데 야권에서도 웃지만 여권에도 웃고 있다 이렇게 시각을 제시하시는데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촛불 나오는 얘기죠. 촛불을 가지고 다시 이 대한민국 이번에는 촛불 나오는 의미가 부산시장 그거 다시 타도한다 그게 아니고 서울시장 다시 타도한다가 아니라
그들이 70년 동안 진행했던 체제입니다. 체제. 대한민국의 체제를 다시 말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걸 위해서 지금 모든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무르익었다고 생각합니다. 난 바로 결행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특별히 민노총에서 만든 그 비밀 문건이 제 손에 들어왔는데 11월 달에 이 체제 전복을 하겠다고 하는 그 민노총의 계획이 이미 벌써 뭐 거의 뭐 나한테만 온 게 아니라 거기 보면 뭐 기업은 국유화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집들의 50%는 국가가 소유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다. 결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거기에 대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이미 벌써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웃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래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뽑았다고 뭐 끝난 줄 아냐.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고현시면 최민기 기자인데요. 지금 간략하게 얘기하셨는데 좀 전체적으로 보궐선거 평가랑요. 그리고 네. 앞으로 오세훈 시장 체제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게 지금 이 교회 대개발 문제가 오세훈 시장 때 어떻게든 해결되길 바라시는지. 일단은 이 시장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언론이 보는 또 시각이 있고 또 저쪽 편이 보는 그 좌파 쪽에서 보는 정당에서 보는 시각이 있고 또 우파 쪽에서 보는 각양각 시각이 있지만은 저는 이제 애국운동을 해온 또 명세히 국민혁명 의장으로서의 이번 선거에 대해서 본다면 뭐 부동산 LH 사건 그다음에 뭐 윤석열에 대한 그 문재인이가 대한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하여 분노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앞에 이미 벌써 판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문재인의 국가 부인입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사형이요, 사형. 대통령이라는 건 사형입니다. 근데 그런 말들을 계속 국민들이 듣고 있다가 처음에는 신영복을 내가 가장 존경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제가 강화문에서 그런 문제를 들고 나가니까 국민들까지도 에이 설마 뭐 그 뜻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계속 이어지니까 그것과 같은 말이 서독의 관점 윤희상이 노지에 부인을 시켜 참배를 시킨다든지 특별히 이번에 제주도 4.3 그러니까요 제가 보는 거하고 일반 그 언론이 보는 거 또 좌파 우파가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은 저 문재인이가 죽을 짓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주도 4.3 그 추모식에 가서 작년에도 그따위 발언을 했거든요. 문재인은 전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뭐라 그러냐 제주도 4.3 사건 일어난 거 1948년 4월 4일 일어난 그 4.3 폭동을 무장폭동 김달삼 이덕구가 일으킨 그 무장폭동을 뭐라 그러냐 먼저 좋은 세상을 이루려고 꿈꿨던 자들이라고 했어요. 꿈꿨던 자들을 정부가 학살했다. 이승만 정부가 학살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사과하고 그 모든 피해를 보상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뭔 짓을 합니까? 제주도 4.3 사건 일으키는 사람 중에서 사형당한 사람이 있거든요. 국가 반란죄로.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주도 4.3 사건은 이것은 남로당들이 일으켰는데 왜 일으켰느냐? 어차피 뭐 다음 질문도 또 이어지니까 한꺼번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질문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잖아요. 3일 후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첫째 사람입니다. 김일성을 선택할래 이승만을 선택할래 이거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승만을 선택했죠. 북한은 김일성 선택했고 그때의 남한에서 남로당 박헌영이가 왜 이승만을 선택해야 되느냐 강렬하게 일어난 사람들이 이게 남로당입니다. 남로당을 다시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남로당은 박헌영에 의해서 생긴 이 당인데, 박헌영은 1925년도에 일제시대 때죠. 그때에 조선공산당을 최초로 창당한 사람이 박헌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헌병한테 잡혀서 깜빵 들렁을 하다가 나중에 광주의 벽돌 공장에 숨어 있다가 해방이 되니까 해외에서 사회주의, 해외에서 공산주의를 했던 특별히 상해 임시정부 안에서도 상당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속해 있었습니다. 여운형, 김규식, 이동희,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소련의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 소련에게 미혹돼서,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동격이든지 해외에서 활동했던 공산주의자들이 해방 후에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이 한국 안에서 공산주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박헌영하고 해외에서 들어온 파들이 심각한 투쟁을 했는데 박헌영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해서 만든 것을 남로당이라고 합니다. 남로당. 북한은 북로당이 생겼죠.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었죠. 북한은. 그래서 바로 한국에서 이루어진 그 좌파의 전체 총연합인 남로당이 절대 이승만 안 된다는 거죠. 이승만 안 되고 차라리 김대성으로 가자. 이것은 북한이 아니라 한국 안에서. 그래서 대구 폭동이라든지 10월 폭동이라든지 또 경주 영천 폭동, 구미 폭동, 대전 폭동 이런 폭동을 일어났는데 이것을 왜 일어나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5월 10일 날 유엔의 권유하에 선거를 한다고 합니다. 선거를. 이것도 이제 또 우리 국민들에게 내가 공부를 좀 시킬 겸해 말씀을 드리면 자꾸 이런 말들을 해요. 저쪽 애들이 만들어 놓은 용어를 가지고 우파 사람들도 넘어가가지고 용어를 그쪽을 써요. 뭐냐면은 이승만이가 단독 정부를 세워서 남북한이 이렇게 나눠지게 됐다. 이거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이승만은 단독 정부를 세운 적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와서 4개 진지를 이제 정리했는데, 첫째는 박헌영의 조선인민공화국, 두 번째는 한민당이라고 있습니다. 전라도 출신, 지주 출신 아들들이 만든 고려대학교 설립자 김성수, 또 송진호, 이게 좀 호남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파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리했다기보다가 그 사람들에게 잘 인도를 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나는 미국에서 이것만 연구하다 온 사람이야. 자네들 속된 말을 까불지 말고 내일부터 하는 독립적성중앙대와 국가도 없는 분이 벌써부터 정치한다고 떠들고 난리야. 이승만은 나이도 많고 그때 왔을 때가 나이가 70살이니까 연세도 많고 또 그가 쌓은 경험과 학식은 아마 전 세계에서도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IBD, 조지 워싱턴에서 박사를 했고 또 하버드에서 석사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프리스턴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그 최고죠. 그런 과정만 또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쓴 1912년도에 프리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그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뭐냐? 나는 오늘날 여의도에 있는 우파든지 좌파든지 국회의원들을 보면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 같은 내 눈에 지금 저런 인간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떠들어요. 왜? 이승만 대통령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을 몰라요. 한번 물어보세요, 기자 여러분. 여의도에 가가지고 대자고자 물어보세요. 국회의원 붙잡고 혹시 이승만 대통령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뭔지 압니다? 물어봐요. 소리 지릅니다. 그걸 왜 알아요? 이럽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짐승 아닙니까? 저놈들이?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이겁니다. 이미 오늘날의 시대에 대해서 그때 1912년 아직 독립도 되기 전에, 건국도 되기 전에 벌써 오늘날의 세상을 예언성으로 만든 것이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뭐냐? 한국이 건국이 되면,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면 어떤 나라로 존재해야 되느냐?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뭐 번역하기에 조금 한국말로 번역하기에는 조금 단어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일 순한 걸로 말하면 영향력 하에 있는, 더 강하게 말하면 미국의 지도하에 있는, 미국이 보장하는 안에서의 영원한 중립국가입니다. 이거 이승만 대통령의 박사기 겁니다. 그때 이승만은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또 우리가 살아온 5,000년의 역사를 항상 일본 놈들, 중국 놈들, 러시아 이놈들한테 시달려서 살았으니까 미국은 영토적인 이권이 없단 말이에요. 한국하고 거리가 머니까. 이충근 박사의 국제정치학, 특별히 전쟁론을 책을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땅이 거리가 대륙이 떨어져 있는 나라하고는 절대 전쟁 안 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2,000년 동안에. 전쟁은 항상 옆에 있는 붙어 있는 나라끼리 전쟁하지 멀리 나라는 전쟁 안 한다. 이 이충근 박사의 정치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승만은 벌써 도가 텄어요. 그래서 영토적인 욕심이 없는 미국의 감시하에 있는, 미국이 보장하는,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영원한 중립국가. 우리 스스로 중립국가 하면 안 된다. 힘이 없다. 지킬 힘이 없으니까. 미국이 보장해야 된다. 이것인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사계 집지, 상해에서 들어온 이제 세 번째 임시정부 세력이라고 하는 김구 세력. 그 세력들도 이제 설득을 했죠. 절대로 단독 행동하면 안 된다. 그래서 또 미군이 또 압박을 넣으니까 김구가 직접 라디오에 가서 상해 임시정부를 공식 해체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고, 그걸로 일단 됐는데, 그 다음에 가장 힘든 것이 미소 공동회의입니다.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것은, 그때의 미소 공동회의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남북한 좌우 합작 정부를 세우라는 겁니다. 계속 압력을 넣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한국 땅에서는 알아들을 사람이 없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가 뭘 압니까? 우리가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빨갱이가 뭔지 전혀 모르니까. 그러나 딱 한 사람은 알아들어요. 누구냐?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저 말이 뭔 말인지 알았더니 뭐냐? 이승만 대통령은 1, 2차 세계대전을 미국에서 다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가들과 유럽 정상들이 1, 2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이승만은 다 봤기 때문에 그때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저 동구라파, 저 북구라파 일종의 어디냐면 헝가리, 유고, 체코, 오스트리아 뭐 하는 이런 나라 있죠.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 연방으로 공산주의를 휩쓸려 들어가는 그 과정이 전부 좌우 합작을 통해서 다 넘어간 겁니다. 이것을 이승만이 알아요. 이것을. 그래 이승만은 금방 알아듣죠. 아하, 미국이 한국을 북한한테 넘겨주고 미국이 빠지려고 하는구나. 그때 또 하지 중장이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수도권 중심으로. 어떤 나라 세워주기를 원하느냐. 하지가 메가드 사령관 밑에서 한반도를 지휘하는, 그리고 첫째 공산주의, 둘째 사회주의, 세 번째 자유민주주의를 어떤 나라를 세워줄까? 이왕 우리가 미국이 여기 들어왔으니까 국가를 세워주고 갈게. 그랬더니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를 세워달라고 하는 대답한 사람들이 82%였어요. 82%. 왜 그렇게 대답했느냐? 한국은 그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 용어 자체도 몰라. 그러니까 뭐 능력껏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 갖는다 하니까 이게 완전히 환상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1949년 6월 30일 날 이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군 부대가 철수를 합니다. 한반도에. 철수하고 난 뒤에 바로 그때 철수할 때도 이승만은 그랬어요. 왜 철수하느냐? 철수하면 김일성이가 내려온다니까 절대 그럴 리 없다고 그러면서 이승만은 애원했죠. 꼭 철수하려면 무기는 여기 좀 놔두고 가라. 무기라도 놔두고 가라. 안 된다. 무기 여기 놔두고 가면 너가 북침한다는 거야. 미국이 말하기를 이승만 보고. 너가 북침하려고 그랬지? 싹 가지고 왔습니다. 군사고문단 520명 남겨놓고 싹 철수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1년 후에 1950년대 6.25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그 이승만 말이 다 맞은 거예요. 이승만 말이.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미소 공동회의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이승만 한 사람은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들 공부를 하기 때문에 몰라. 뭐냐?
이건 남북 좌우 합작 정부를 세우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넘겨주고 미국은 빠지려고 하는구나. 그럼 미국은 왜 넘겨주려고 그러냐? 2차 세계대전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를 잡는데 소련군들이 연합군으로서 같이 작전을 해서 1800만이 죽었습니다. 소련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소련이 1800만이 죽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잡는데. 그 미국과 영국과 불란서 연합군은요, 미국도 한 30만 죽었지만은, 그들은 전쟁 물자, 공수부대, 해병대, 이런 것만 주로 지원했지. 실제로 탱크전, 사람이 죽는 육박전 펴는 것은 러시아가 다 했다고.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빚을 졌단 말이에요. 미국이. 친구란 말 그때. 러시아하고 친구. 소련하고 친구의 친구. 근데 한반도 문제가 딱 생기니까. 그래서 뭐 5개 회담, 얄타 회담, 뭐 카이로 회담, 뭐 모스크바 삼산협정, 그다음에 뭐 포츠담 선언 하지 않습니까? 이런 회담을 통하여 미국이 결정 내렸어요. 뭐냐? 한반도는 소련한테 넘겨주고 그 대신에 일본하고 필리핀 이쪽만 미국이 갖는다. 정했습니다. 넘겨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에치슨 국무장관이 우리는 한반도에 관심 없다 하고 에치슨 국무장관이 선언하게 됩니다. 이걸 누가 알아차립니까? 이걸 누가 알아차립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발등에 불이 떠져서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해가지고 중앙대학교 설립자 이명신, 그 다음에 또 그 오윤숙이라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사실 좀 친일행위가 있었죠. 일본시대 때 교사를 했으니까. 네? 중고등학교 교사. 그들이 이제 참 기독교인이고 그들이 애국자들인데 그들을 유엔 총회에 보내가지고 그때 유엔 총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간 거 누가 받아줘요? 거기 회의하는데 국가도 없는 나라를 누가 받아준다고? 금식합니다. 2주일 동안 하나님 우리 유엔 총회 가서 업적으로 발언 좀 하게 해달라고. 그 응답을 받아서 결국 들어가서 이승만의 말을 전하는 거죠. 왜? 지금 해방된 한국을 미국과 소련이 하느냐? 우리는 미국과 소련이 하는 거 용서할 수 없다. 어떻게 하냐? 유엔 총회에서 와서 한국을 관할해달라. 그래서 유엔 총회가 받아들여서 그러면 남북한 통일선거를 하라. 유엔이 결정했습니다. 그 통일선거의 유엔의 결정에 따라서 유엔 선거 감시단이 한국에 왔어요. 그때 한국에 왔습니다. 와서 남북한 통일선거를 하라고 하니까 이미 북한은 정부를 먼저 세워놨어요. 소련 정부를. 김일성이가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때 인구는 지금도 북한의 인구가 적죠. 그래서 안 한다고 나잡아지니까. 그러니까 다시 유엔에다 보고했습니다. 자, 북한은 안 한답니다. 선거를. 그러니까 다시 유엔에서 결의하기를. 그러면 남한 단독으로 하라가 아닙니다. 여기서 단독이라는 말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선거 가용한 지역. 선거 가용한 지역을 먼저 선거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50선거가 선거 가용한 지역을 통하여 선거를 해서 대한민국을 탄생시키려고 하니까 북한은 도망간 박헌영과 김일성이가 50선거를 하게 되면 유엔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한반도의 정부가 서게 되기 때문에 나라 서기 때문에 이것을 타도하려고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대구 폭동, 무슨 10월 폭동, 무슨 영천 폭동, 경주 뭐 할 것도 없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4.3이니까 4월 3일이니까 50, 한 달 전이잖아요. 그래서 4.3 폭동은 대한민국의 탄생을 방해놓기 위하여 50선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일으킨 남로당의 무장 폭동이요. 바로 그래서 그들은 선거 안 했어요. 제주도는 선거 안 했습니다. 50선거. 안 하고 나중에 9월 달에 있는 북한 선거에 제주도는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거에 투표를 해가지고 저 서해안을 통해 배를 타고 북한에다가 투표 용지를 갖다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주도 4.3 폭동입니다. 4.3 폭동.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얘기는 저는 최명신 장군 아시죠? 최명신 장군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육군 소위로서 제주도 4.3 사건의 무장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14연대 소속으로 소대장으로 제주도 무장폭동을 제압하기 위하여
파견되었는데 너무 제가 충격스러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명신 장관 통하여. 제가 밤을 새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로 되시는 그분이 교회 장로였었는데 그분이 막 화를 내는 거야. 목사님 도대체 뭐합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교회가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해야 하는데 무슨 절간에 가서 말이야 내 자식 잘 되게 달라고 뭐 무슨 연구라는 겁니까? 기독교가 새벽 기도 나가서 뭐 하는 겁니까? 저한테 막 화포를 하더라고요. 최명희 장군이. 왜 그러니까? 아니 내가 소대장으로서 제주도 4.3 사건을 또 제주도 14연대 대전에 있는 14연대에 가서 파송해서 하는데 이것은 현장에서 내가 봤고 갔더니 경찰서장을 다 죽이고 경찰서장 애들 초등학교 다닌 애들 잡아가지고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말이야 살이 껍데기를 다 벗겨가지고 나무에다 다 걸어놓고 그리고 자기들은 진압부대로 갔어도 그렇게 잔인하게 안 했대요. 스피가 가지고 저 한라산에 도망가 있는 낮에는 한라산에 숨어있고 밤에는 내려와가지고 유격대로 내려와가지고 민간인을 학살하니까 스피가로 자수하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자기들은 그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 저와 함께 일하고 저를 돕고 있는 기독자유당 지독통일자유당 그 대표인 고영일 변호사가 제주도 출신입니다. 제주도.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모태신앙인데 고영일 변호사님이 뭐 주일날 교회 와서 날마다 나한테 말해요. 아니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산사람이라는데 산사람 옛날부터. 그래서 산에 가서 숨어있는 사람. 이것이 제주도 4.3 사건인데 문재인 씨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또 그래 똑같이 했어요. 먼저 좋은 세상을 이루려고 꿈꿨던 자들이었어요. 야 문재인 네가 인간이냐 말이야.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때의 군법회의에 넘겨서 그때는 일반적인 막 정부도 하니까 군법회의입니다. 군법회의에 넘겨서 이덕구 그다음에 그 주동자들을 사형선고 내리고 무기징역 때리고 한 사람들을 지금 다시 전부 다 재심을 해서 전부 무죄로 다 때렸어요. 무죄로.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기자들 이거 아십니까 이거? 예? 지금 대한민국의 판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지금 헌법학자 여기 김학성 교수님이 지금 자주 지금 너희들 TV에 와서 또 뭐 베네 마이크 또 이봉교 TV 전에 한수 돌면서 지금 피를 토하면서 말을 최고의 헌법학자입니다. 그분은 성품도 온유하시고 해서 이런 데 나오지도 않은 사람이야. 근데 이번에 제주도 4.3 특별법을 통하여 그때 재판했던 모든 재판을 다 구형이 때리는 것을 보고 그것도 재심의 조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심을 하려면 그 당시 말고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든지 이런 뭐 재심의 조건이 있더라고요. 하나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전부 다 재심을 때려서 일부의 앞에 사람들은 벌써 돈 59억을 찾아갔습니다. 59억을. 그리고 다시 지금 지급하려고 지금 1조 7천억을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학자 분이 오셔가지고 열을 올리면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말이야, 당신은 말이야, 뭔데 어디 나라서 왔어 당신이 도대체? 뭐 제주도 4.3 사건이 뭐 좋은 세상을 이루려고 했던 꿈꿨던 자들이라고? 너나 꿈꿔라 너나 꿈꿔. 개자식까지 생겨가지고 말이야. 내가 너한테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넌 김일성보다 더 나쁜 놈이요. 김일성은 자기 사상이 공산주의니까 자기 사상에 충실했지. 너는 말이야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대한민국이 주는 옷을 입고 대한민국이 주는 제도에서 학교를 했고 대한민국의 혜택을 받아 대통령까지 된 놈이 지금 와서 내 대한민국을 부인해? 너가 인간이야 말이야. 김일성보다 더 나쁜 놈이야 너는. 그래서 아까 기자님 질문이 뭐였었지? 물 좀 줘봐요. 물. 단전사 물 좀 가져와. 예,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은 이거 보궐선거 어떻게 보세요? 보궐선거. 그래서 이번에 이 보궐선거에 일어난 국민의 분노는 단순히 뭐 SH 사건, LH 사건이든지 무슨 또 뭐 윤석열에 대한 태도는 맨 표면적으로 나타난 사건이고 사실은 국민들이 다 알아요.
20대에 이번에 3분의 2의 반란, 20대들도 다 벌써 알아들었어요. 뭐냐. 문재인 씨가 국가 반란의 발언을 계속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거지, 이것은. 그래서 이번에 선거는 나는 문재인의 국가 부정, 국가 부인, 대한민국 부정, 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내면적으로 깔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예. 제가 아까 같이 드린 질문이 네. 그 오세훈 시장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랑 네. 그리고 이 재개발 문제가 오세훈 시장을 어떻게 좀 풀리길 바라시는지 좀 그거 얘기 여쭤봤거든요. 일단은 오세훈 시장도 시장을 벌써 2번 하셨잖아요. 한 번은 중간에 사표 내고 나갔습니다만은 그때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할 때 저는 사실 불만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 아시는 사실인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민변 출신이잖아요. 변호사 중에. 민변이 어떤 단체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우파 정당에 속해서 서울시장이 됐으면서 그 밑에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보니까 좌파를 쓰는 거야. 근데 내가 분노했습니다. 사실 그때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분노했고, 그 다음에 그때 오세훈 시장이 시민투표 그 학교 급식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 투표를 했지만 오세훈 시장의 주장이 맞죠. 왜? 아니 대통령의 손자도 똑같이 급식을 국가에서 무료로 준다. 그러면 안 되고 자기는 스스로 돈을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국가가 막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광보수 같은 사람. 그때 우리 애들도 조용하게 다녔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스로 국민들이 우리 애기 밥 먹는 값은 우리가 내겠다 하는 사람들은 떼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국가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 예산으로 무료급식을 하자. 그게 틀렸습니까? 난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서울 시민 투표를 강요한 것은 순수한 뜻에서 했다고 나는 안 보고 대통령 하려고 완전히 대통령 하려고 그렇게 했지 않느냐 나는 생각하는데 지금은 오세훈이가 그때 오세훈이가 지금 오세훈이 천지 차이로 달라졌다는 생각입니다. 왜? 10년 동안 완전히 패배의 선단을 마셔봤고 그리고 여러분 바둑둘 줄 아십니까? 바둑을 이렇게 떠보면 바깥에서 보면 이급이 더 잘 보이죠. 저도 바둑 잘 뜹니다. 난 바둑 목사님들하고 바둑 떠서 내가 진 예가 없으면 별로 바둑 잘 뜨는데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 더 잘 보이거든요. 오세훈 시장은 충분히 공부를 했고 야 내가 그때 서울시장 2번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건데 하는 각오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난 잘할 것으로 믿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거는 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박영선도 오세훈도 둘 다 말하기를 재개발하는데 청수 아파트 청수를 다 늘리겠다고 둘 다 똑같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문제는 여기 아파트가 지금 29층으로 허가가 나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울시를 위해서 좁은 땅에 어차피 짓는 거 보통 강남은 35층인데 35층으로 층수를 늘리기만 해주면 아마 여기 재발 본부에서도 뭐 너무 할렐루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 보상하는 거라든지 보상이 아니죠. 먼저도 내 기자회견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정엽 서울시 대행, 그 다음에 여기 성북구청, 그 다음에 여기 재개발위원회에서 완전히 깡그리 사기친 겁니다. 사기친 겁니다. 내일 조선일보 광고 나옵니다. 한자도 내가 안 고치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안을 그대로 내가 광고 냅니다. 서울시가 재개발에 대한 어떤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 게 박원순이가 만든 겁니다. 거기에 종교부지는 단독 개발로 딱 나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한테 속여먹고 마치 우리 교회가 여기 일반 재개발하는 이 땅에 속한 것처럼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저도 몰라서 속았죠. 지금까지. 이번에 고등법원에 재판하면서 드러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냐. 청수를 5층 내지 6층을 지금 강남처럼 또 아니면 이번에 공약하신 것처럼 서울시장 오세훈이나 또 박영선까지도 공약한 것처럼만 하면
그럼 5개 충분호가 더 나오면 재정이 훨씬 늘어나죠. 그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또. 네, 다음 질문은요, 기자분이 그 소속 방송사나 언론사 말해주시고, 네, 먼저 약속되신 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의 이광훈 기자입니다. 네, 뉴스의 이광훈 기자입니다. 네. 오세훈 후보와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하나가 되지 않을 때, 목사님께서 그 토론을 통해서 그 민심을 전했습니다. 그 사회에. 그리고 4.7 보선을 통해서 박영선이는 이미 그 기독교와 단절을 시키려는 시도도 있지만 어쨌든 그 역할론에 있어서 지금 4.7 보선의 결과적으로는 목사님이나 기독교인들의 체력 힘이 이편에 민의가 깔려서 됐다는 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지만 앞으로 1년 후의 대선에 국민혁명위원장으로서 목사님께서 하실 역할과 그런 것들 다 100% 여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해야 될 어떤 위치가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전망과 함께. 선거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아마 그 여당이 딸리니까 박영선이가 자기들도 다 여론조사 하니까 이런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 하니까 괜히 저 이름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강화문 극우 세력 정광훈이가 진행하는 극우 집회에 간 적 있냐 막 그렇게 몰고 갔는데 그것은요 그거는 실수했었죠. 왜냐하면 강화문 집회를 나 혼자 했습니까? 나 혼자 연단 만들고 나 혼자 떠들었습니까? 강화문 집회에 참석한 영인은 말고 개별 인구입니다. 2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 우리 명단이 다 있어요. 명단이. 서명을 받았어요. 1150만 명입니다. 1150만. 1150만 명이면 얼마나 숫자인가? 작년 4.15 총선에 자유우파 정당을 찍은 전체 표수가 1200만 표입니다. 그러니까 50만 빼고는 자유우파의 투표행위를 한 50만 빼고는 강화문에 아무리 다 왔다는 사람. 거기를 대놓고 막 극우란 용어도 잘 모르는가 봐요. 사전 찾아봐야죠. 극우란 것은 반드시 무장 폭력이 동반대를 된데 극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화문 집회에서 언제 무장 폭력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박영선이가 국회에서 내가 조성한 집회에 본인도 와서 나한테 내 앞에서 연설한 적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국민들의 착시현상을 일으키려고 정광훈 이름을 대가면서 정광훈 집회에 참석한 오세훈 극우 세력이라고 그랬는데 난 그래서 이거 고발하려고 그러거든요. 다음 주 가서 내가 과연 극우인가? 왜 나를 못 오고 하느냐? 내가 고발하려고 그러는데 그만큼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강한 세력을 두려워한 겁니다. 두려워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강한 세력만 침몰시키면 국민들 앞에 고도시켜가지고 하면은 자기들이 이길 줄 알고 그 자체가 강한 실력을 인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이루어질 내년 3월달에 대선, 그 다음에 6월달에 있는 지방자치 선거도 이미 벌써 이 판이 대한민국의 판이 다 바뀌었어요. 판이요. 기어이 표현하자면 이미 성경신만 촛대가 대한민국의 촛대가 강화문으로 돌아온 겁니다. 누구도 이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 차라리 앞으로 대통령 선거나 지방자치 선거를 꼭 이기려면 저를 설득해야 돼요. 저를 어떻게 설득해야겠냐? 목사님이 강문강령에서 늘 주장하기를 우리는 야당도 여당도 편드는 게 아니다. 주사파만 쳐내면 우리는 당신도 도와줄 수 있다. 그걸 근거로 하여 목사님 우리 주사파 다 쳐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상적 선거가 이루어지겠지. 그러나 계속 강화문은 극우다 정광훈 어쩌고 하면 영원히 당신들은 집권을 못해요. 이 흐름은 계속할 것입니다. 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좀 앞으로 나와주시오. 안녕하십니까.
HEB 한반도 방송의 전태숙 대표입니다. 지난번에 윤월수님 그 때문에 한 얼마 전에 그게 많이 이제 회자됐는데 지금도 그게 국민들이 폭발적으로 관심과 의혹의 증폭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딴 거보다도 뭐 지금 국가 지도자는 그 히스토리, 캐리어 이런 부분이 정말 투명해야 된다. 가족관계 투명해야 되는데 뭐 다른 거 다 무시하고도록 그게 의혹이 쌓여갖고 국민들한테 답변도 못하고 이런다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딴 거보다도 몇 달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문 대통령이 7살 때 아버지가 올라갔다 난파에서 내려왔느냐 아니면은 다른 제3의 인물이 북한에서 내려왔느냐 이 부분들에서 이제 좀 뭐 많은 이야기가 보고 왔을 것 같은데 윤월수님 가까이 만나셨고 그 부분에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질문입니다. 네, 이 주제는 사실은 뭐 윤월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벌써 오래전부터 인가의 소문도 있었을 뿐 아니라 여러 학자들 중에서 문제를 제기해 오셨는데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가 이제 윤월수님이 직접 나선 것은 문재인이가 하도 거짓말하는 걸 보고 성직자로서 이건 그냥 있을 수가 없다 하는 내용은 뭐냐면 문재인이가 자기가 쓴 자서전 운명이란 책에 뭐 자기 아버지가 뭐 흥남보도에서 LSD 함정을 타고 빅토리아를 타고 모았다 이런 장관 설명 또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국립여자협회 알링턴 국립여자협회에서 장진의 전투 기념비 앞에 우리나라가 만들어준 거거든요. 미국의 그 국립여지 그 부분만 보고는 나는 미국이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다. 우리 아버지를 미국이 함정으로 데려다가 줘. 뭐 이런 연설을 계속 거짓말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로 드러난 바에 의하면 윤월수님이 학도병이 되어서 학도병으로 6.25가 일어난 뒤에 1사단에 편입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치사병으로 들어갔다가 전투부대로 해서 낙동강정투에 참여하셨다가 그 다음에 또 밀리니까 영천전투에 갔다가 수색대로 나가서 3명이 혼자서 잡은 것도 아니고 3명이 문재인 아버지를 생포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저도 뭐 함부로 말할 수 없어서 그게 문재인 아버지인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후에 전쟁 끝난 후에 부산 자갈치 시장 그다음에 영도다리 밑에 여러 번 봤고 또 같이 잡았던 그 김철수라고 하는 학도병 그 어르신은 52년도 그러니까 1951년도에 전쟁이 끝난 뒤에 그놈이 아직도 제조 포로선에서 있느냐 확인을 하러 갔다는 거죠. 가보니까 52년도에 거기 있더라는 거야. 그걸 그분이 증언을 했어요. 윤월수님 말고 또 한 분의 학도병이. 그러면 문재인이가 그동안에 뭐 제주도 거제도 포로수용소 그 마을에서 태어났다 전부 다 거짓말. 생일도 거짓말. 자기 부모도 엄마도 거짓말. 전부 싹 거짓말로 다 드러나는 것은 어제 조갑재 선생님이 조갑재 TV에서 한 말씀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인데 뭐냐. 정치가들에게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반론하지 않는 것은 사실로 인정하는 거다. 야, 그 말이 아주 의미했어요. 그 말 그대로 제가 그동안에 문재인을 욕도 하고 공격도 하고 할 때 우리 교회 앞에 기자회견도 하면은 항상 청와대에서 반응이 나타나요. 뭐냐면 뭐 별로 욕을 다 해요 저한테. 또 강화문 집회할 때도 뭐 나를 살인마라 그래고 뭐 별 일이 다 반응이 일어나요. 뭐 적반하장 떨고 있네 막 이렇게 나오거든 청와대가. 그런데 요 사건은 윤월스님 요 사건은 아무 말도 없어요 청와대가. 그리고 윤월스님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고발해달라는 거지. 이게 허위라면 왜 고발 못하냐는 거지. 자기를 고발해서 법정에 가서 한번 가려보자. 아니 성직자가 스님이 이 멀쩡한 대낮에 자기를 고발해달라는데 고발 안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고발도 안 하고 해명도 안 하고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딱 걸렸던 거예요. 이거는 100% 사실로 이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저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그 조정동을 비롯한 우파 언론들도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뭐 얼마나 돈을 먹었는지 청와대 홍보실한테 얼마나 뭐 뇌물을 먹은지 모르지만, 아니, 왜 이런 국가의 전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재인의 거짓말, 자기의 친부모님에 대한 거짓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안 다룹니까? 박근혜는 그렇게 말이야. 거짓말까지도 조중동에서 앞장서서 뭐,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롯데호텔에서 원지 됐다고 떠들어 대놓고 말이야. 사실에 대해서는 왜 언론들이 조용하고 있냔 말이에요.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한국, 대한민국이 웃기는 나라입니다. 웃기는 나라. 왜 이게 성직자들이 나와서 이 말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 밝혀졌으면 이제 언론들이 기독교 언론이라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좀 한번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네. 네. 네, 남북관계 국민연합 송영무 사무총장입니다. 최근에 국립외교원장이 대한민국 차관급 공무원이 사교 집단의 광신도, 대한민국 국민은 사교 집단의 광신도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신뢰하는 우리 평범한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건 이제 사교 집단의 광신도라는 뜻이죠. 미국이라는 종교의 침취해 있는 사교 집단의 광신도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렇게 폄하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외교부에 가서 계속 그 김준영 국립외교원장을 파면하지 않으면 이건 곧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체성과 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의사가 대한민국 정부의 의사표현을 우회적으로 한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그 말을 스피커로서 김준영 그 국립외교원장을 사용한 거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거든요. 네, 목사님께서 의견이 어떠신지 여쭙겠습니다. 네, 그것은 그 한 분의 무슨 실수라든지 발언으로 봐서는 안 되고,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문정인 씨, 문재인, 문정인, 가운데는 글자 하나만 답니다. 문정인 씨를 외교안보 특보로 임명해서 바로 미국으로 가서 집권 초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는 말이, 이제는 우리가 미국 없이 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돌아오니까 인천 영등포 오니까 기자들이 그게 무슨 발언이냐고 막 매달렸더니 하는 말이 싹 빠져나가기를, 나는 그것은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학자로서 한 말이다. 또 옆다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파송한 주한미 대사, 미국 대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는 말이, 이제 70년 전에는 우리가 미국을 선택했으나 이제는 우리가 중국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을 전부 다 나눠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다가 저 사람에다가 치고받고 계속 하는 중에 아까 그 발언도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것이 개인적 발언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은 문재인의 생각이고, 문재인이가 이 한반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문재인의 생각을 대변했다고 보기 때문에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작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예. 기독교 한국신문의 유종환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한기총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뭐 누구보다 지금 보수 우파를 결집시키고 또 그 목소리를 내왔던 게 한기총인데, 지금 현재로서 지금 선장도 잃어버리고 지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는 애국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애국 운동 한 것이 제 개인적으로 애국 운동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기총 25대 대표회장으로서 들어가 보니까, 또 제가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제가 뭐 원해서 거기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최고의 원로 되시는 길자현 어르신,
이용규 목사님, 또 기덕 목사님, 또 이광선 목사님. 그 각 교단의 최고의 원로아닙니까? 그분들이 다 정경 대표회장을 하셨고, 그분들이 저를 만나서 이제 만났는데, 한기총 대표회장을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거부했죠. 제가 뭐 몸도 안 좋고 수술도 했고 또 깜빵도 갔다 왔는데 그때 처음 깜빵 갔다 왔거든요. 근데 나는 못한다 그랬더니 뭐 호통을 치면서 뭐 젊은 목사로 말이죠. 그래서 뭐 알아들었다고 하고 이제 새벽에 이제 롯데호텔에 고백당 가서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그것만 가지고도 제가 한기총회 대표회장으로 가진 않으시거든요. 여기도 이용 목사님이 또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대표회장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제가 그래서 주위에 나보다 먼저 한 대표회장님들의 그 요청에 따라서 제가 대표회장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길자인 어르신이 특별히 하신 말씀이 절대 정광훈 목사 개인 이름 가지고 예고운동 하는 것보다는 한기총의 공식 결의를 통하여 예고운동을 해야 권위가 있고 해서 한기총에서 임원회, 그 다음에 또 총회, 임시총회 내지는 정기총회 모든 모임에서 애국운동은 정광훈 목사를 정점으로 모든 걸 정광훈 목사에 위임하여 한기총은 애국운동을 한다 하는 이러한 결의 하에서 가문운동도 모든 운동도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국선언문을 7개 사항으로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 하는 성명서를 6월 8일 날 제가 선포를 했더니 난 그게 그렇게 큰 파장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일반 국민들이 그 말을 먼저 하나 듣고 그냥 강원 광장에 막 뛰어나온 겁니다. 시국선언문. 그 시국선언 내용은 아시다시피 7가지죠. 문재인은 하야하라. 이유, 한국동맹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 말도 그 당시에는 저를 어떻게 공격했냐, 청와대에서. 한국동맹 파괴가 안 됐는데 왜 문재인 정광훈 이 대표회장은 한국동맹을 파괴했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내 말이 맞았잖아요. 지금 와서 뭐라 그럽니까? 한미동맹 복원한다 그래요. 복원요. 파괴 안 되는데 왜 복원이 필요합니까? 자기들의 말을 스스로 지금 다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소득, 주도, 경제, 성장. 내가 재판할 때도 7가지를 판사님들에게 다 제가 물어서 한 겁니다. 여기 기독교 기자님들이 모였으니까 여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6월 8일날 시국선언문 7개를 발표한 이유도 저는 애국운동 하다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날 새벽 2시까지 꼬박 기도를 마쳤을 때 이런 뭐 성령 체험이 큰 사람들은 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성령이 나를 툭 치면서 대한민국 망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일개 목사가 뭐 충동을 받는 걸 그걸 다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기는 너무 신비주의니까 저는 항상 뭐 성령의 충동을 받거나 감동을 받으면 현실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합니다. 성령은 못 믿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 인간적인 잠재적 생각인지 이게 성령의 생각인지를 확인하려고 그래서 전문가들 7명을 찾아다니면서 다 물어봤죠. 정말 한미동맹 파괴됐습니까? 파괴됐다는 거야 다. 이 전문 박사님. 그 다음에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황장관님 이거 나라 망합니다. 이건 나라. 국군 무장 해제 신원식 장군 지금 국회의원이지만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이 상태가 불가능합니다. 전쟁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연합사 부산의원 출신 아닙니까? 이대호 장관, 4대강 보해체, 그 다음에 뭐 등등 해서 문재인 속에 있는 간첩사상 그래서 7가지를 제가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걸 보고 이제 국민들이 이제 다 뛰어나왔습니다. 다음번에 뛰어나와서 10월 3일 우리나라의 건국 후에 10월 9일 이런 집회가 강화에서 이루어졌고 그 후로부터 계속 토요일마다 이루어진 국민주의는 국내용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기록입니다. 인류 역사에 홍콩 집회도 있었고 지금도 저기
미얀마 사태도 있지만 이건 인류 역사에 기록을 세우는 이 집회가 이루어져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이루어졌는데 아까 뭔말 했죠? 그래서 이제 하니까 지금 작고하신 그 박원순이가 그 김용민 평화나무 이 사람을 충동해가지고 평화나무라고 하는 시민단체를 난 박원순이가 배후에 조정했다고 봅니다. 박원순, 도울, 그 다음에 또 김용민, 주진우 기자, 또 손혜원 의원이 주동돼서 평화나무라고 하는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만들면 만드는 거죠. 뭐 사람은 자유니까. 그런데 첫 번째 하는 사업이 뭘 했냐? 한기총 해상신고를 문체부에다 했어요. 이게 걔들이 한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용화되어 있고 문재인 정부에 속한 문체부도 한기총 해체 신고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한참 붙잡고 있다가 기각을 하자 그때부터 이제 저를 구속시키려고 평화나무 김용민을 동원해가지고 수십 번을 고발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고발하고 뭐 별거 다 있습니다. 뭐 신학교 성적을 위조했다 뭐 선거법 위반했다 뭐 별놈 걸 고발했으나 저는 다 부연히 무죄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구속되니까 또 한기총 안에서도 좌파는 아닌데 예를 들면 원기호 목사님 또 뭐 김정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나를 구속시키는데 또 한기총 내가 공공을 혁명했다 해가지고 또 대화경찰서에다 고발을 했어요. 그건 전부 다 여기 아무 근거도 없고 제가 한기총의 대표회장으로 처음 들어가 보니까 재정이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나는 누구의 손길인지 모르지만 내가 대표회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선거할 때 내가 거기다가 선거 비용 낸 것만 해서 1억 5천이죠. 그 다음에 또 김한실 목사님도 1억 5천 냈죠. 한 5억 가까이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각 교단에서 분담금 내는 거 그거 해서 돈이 있어야 될 텐데 싹 없어져 버려서 돈이 그걸 다 막 결제를 다 해버리고 심지어 뭐 돈 몇 푼 남는 가지고 자기들끼리 놀러 간다 베트남 놀러 갔다 와버리고 가보니까 돈이 다 바닥이야 바닥. 그러니까 내가 일을 못하게 생기는 거야. 한마디로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엿먹으라 이거지. 정강훈도 엿먹으라 한번 해봐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기죽지 않고 우리 교회 돈을 갖다가 행사를 한기총 대표회장 역대 대표회장 중에 제가 가장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검찰에 조사받은 것만 해도 18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대표회장 취임식부터. 난 그때부터 벌써 애국운동을 하려고 대표회장 취임식을 장춘체육관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과거 역대에 없었잖아요. 그 돈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 2단 세미나 무슨 수 없는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공금횡령이라고 한기총 공금을 내가 마음대로 썼다 해서 공금에 돈이 있어야 쓰죠. 한기총 뭔 돈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김정한하고 이제 걔들은 생각하기를 저놈이 뭔 돈을 감춰놨기 때문에 한기총의 돈이 제로가 됐는데도 저렇게 일을 빵빵 하는 걸 보니까 뭔 비자금이겠지. 뭔 비자금이야. 다 우리 교회 돈이에요. 우리 교회 돈. 우리 교회 돈을 가지고 진행한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공금횡령했다고 말이야. 나를 한기총 내부에 있는 사람이 고발을 해서 그래서 이것저것 문재인 더하기 주사파 더하기 또 김용민 더하기 한기총 안에서 그들은 결코 좌파는 아닙니다만은 역이용당한 거죠, 쟤들한테. 그래서 내가 결국 6개월 감방 살고 왔습니다. 살고 왔는데 저한테 나 살고 나오니까 대표장 사표 내라고 압력을 오는 거예요. 좋다. 사표 내줄게.
내가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니까 법원에서 예수도 안 믿는 변호사를, 아니 한기총이 어떤 단체입니까? 예수도 안 믿는 변호사를 한기총의 대표장 직무대리로 법원이 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법원들도 참 공부를 안 해도 한참 안 하는 거죠, 도대체가. 아니 성교단체에 교회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이런 판사를 말이야, 이런 변호사를 여기다가 임명을 해요? 그 자체가 벌써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이 뭘 말하겠습니까? 한기총을 해산하겠다 하는 뜻 아닙니까? 그러나 한기총요 절대 해산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다가 우리 여기 정경원로 대표들이 법원에다가 지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이 사람 데리고 들어가라. 한기총은 우리끼리 해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데려와. 만약에 안 데려가면 우리는 한기총에서 단독 행동한다. 이렇게 지금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네, 목사님, 아까 그 문정희 씨에 관해서 이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저께도 문정희 씨가 그 특정 언론하고 인터뷰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 편들면 평화 담보가 어렵기 때문에 초월적 애교를 해야 살 길이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기독교 입장에서 목사님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그것은 사기라고 하는 것이 이미 벌써 다 내가 수없이 설명을 했고, 특별히 호남에 가서 그런 거짓말을 말해요. 뭐냐면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이런 말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자꾸 현혹시키는데, 이 말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 되는 이충문 박사님에게 내가 자문을 구했더니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 말은 뭐냐. 북한이 해달라 그런 데는 다 들어줘도 전쟁 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 말인데, 그 말에 대해서 이충문 박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쉽다는 거예요. 뭐냐. 항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항복. 항복하면 전쟁을 하지. 차라리 항복하는 것이 제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전쟁 없이 할 수 있는 제일 낫다는 거죠. 그럼 이런 말을 가지고, 아직도 그런 말을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뭐 평화, 그런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이거는 모두의 사기 전술입니다. 사기 전술인데, 이제는 국민들이 그런 말은 이제 안 먹혀들을 줄 알고, 그러면 미국 없이 한반도 평화를 지켜요? 어떻게 지켜요? 지키기는 미군이 빠져나가는 즉시 바로 직방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말들을 아마 국민들이 믿을 사람도 없을 줄 알고, 특별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리가 다 된 줄을 저는 그렇게 알고, 특별히 그 기자님들이 질문하지 않는, 정말 오늘 그 기자회견 내지는 간담회를 하는 큰 이유 중에 그 말씀을 내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자유우파 국민들 내지는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부산 서울시장 이긴 걸 가지고 굉장히 지금 안심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했다. 특별히 기독교계 쪽에서는 이제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다시는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안 넘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착각이라는 겁니다. 왜? 반드시 촛불 나옵니다. 저 사람들은 반드시. 촛불 나오나 안 나오면 두고 볼래요? 반드시 촛불 나옵니다. 촛불 나오면 이 순간에 체제를 다시 불러엎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체제가 바뀌면 이번에는 대통령이 깜빵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 윤석열이가 되든지 아니면 뭐 홍준표가 되든지 최재형이가 되든지 누가 대통령 됐을 때 대통령 하나 다시 깜빵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제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체제가 바뀌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들은 모든 준비 다 끝났습니다. 보십시오. 6.25가 일어날 때도 그냥 6.25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6.25가 일어나기 전까지 북한으로 도망갔던 박헌영 더하기 이 북한 지휘부가 한국에 있는 남로당을 지켜가지고 완벽한 전쟁 준비를 다 했습니다. 두 채널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박헌영의 쫄자 남로당들을 통해서 6.25 전쟁 준비를 다 했고, 또 하나는 성시백이라고 하는
아주 김일성 측근, 이건 뭐 보통 간첩이 아닙니다. 북한의 총리급 간첩을 성시덕을 난파시켜가지고, 성시덕은 원래 중국에서 간첩활동, 공산주의 간첩활동 한 사람인데, 해방되자마자 부산을 거쳐서, 북한으로 갔다가 김일성이한테 주울레가 추천했습니다. 거기 지금 한국으로 들어간 그 성시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울레가 김일성이한테 말한 거예요. 이 한국에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을 못 봤다. 주울레가 그 사람을 활용하라. 이렇게 해서 주울레가 김일성한테 추천하고 김일성이가 받아들여서 파송된 우리나라 건국 후에 최고의 건물 당첨이 이성실이가 아니라 성시덕입니다. 성시덕이 넘어가서 뭔 일을 했는가? 첫 번째는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언론 법이 뭐 별로 없으니까 혼란기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똑같은 신문의 이름을 성시덕이가 찍어냈어요. 조선일보라고, 동아일보라고. 언론 장악 완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국회 부의장을 간첩으로 만들었습니다. 국회 장악을 완전히 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해방 후에 이제 남북한에 돈이 같았죠. 당연히 같았는데, 해방이 되자 북한은 계획을 빨리 해가지고 일제시대 쓰는 돈을 못 쓰도록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못 쓰는 돈을 전부 다 한국으로 가져와가지고 유통시킨 사람이 누구냐? 성시덕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완전 장악합니다. 경제를.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것은 뭘 했느냐? 우리나라의 육군 참모총장 최병덕이가 그때 간첩이었습니다.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간첩 학과에 속한 사람. 그 6.25 일어나기 전에 모내기 휴가 다 보내버리고, 결혼한 사람들 퇴계로 해서 집단 결혼식 잡아가지고 다 하고, 연대별로 실탄 사고 난다고 해서 다 걷어가지고, 보관해놓고, 이렇게 놓고 6.25를 딱 이렇게 해버렸으니, 이거는 뭐 3일 만에 당연히 서울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6.25를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6.25는 이미 완벽하게 판을 다 짜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6.25를 일으킨 것처럼 내가 이 말을 왜 앞에 전하냐면 지금 6.25 때보다 더 준비가 잘 됐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도 딱 전체가 다 남로당이 점령 다 했고 이제 제가 언급한 대로 성시덕이 와서 돈 다 먹었죠. 그 다음에 무슨 국회도 점령 다 했죠. 군대도 점령 다 했죠. 언론도 점령 다 했는데도 그때 딱 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하나를 점령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6.25 때 살게 됐는데 지금은 청와대까지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청와대를 누가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청와대를. 북한이 시킨 대로 하는데. 네? 이번에도 선거 끝난 뒤에 결과를 문재인이가 빨리 발표를 못하지 않습니까? 버벅거리면서. 즉각 나와있죠. 성명서가 나오든지 국민 여러분 뜻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유권자를 통해 나타나 바로 나와있죠. 왜 버벅거리고 며칠이다 합니까? 나는 북한에 결제받느라고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생각에. 이건 뭐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해서 해외 언론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냐? 하수인이라고. 김정은의 하수인이라고 하자 내가 말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뿐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졸업하기를. 국제 언론들이 뭐라고 합니까? 블룸버그 통신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한 개인이 자살하는 걸 봐도 국가가 자살하는 것은 천국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사태가 6.25가 일어나기 바로 전야보다 훨씬 더하다는 말은 이것도 제 주장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아봤던 90세 되신 연세 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6.25 때하고 지금하고 1945년하고 50년 6.25까지 그때 5년 사이 그때 시대와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가 더 험한가? 100이면 100 다 똑같이 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때는 이승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승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승만이 없잖아요. 이승만이.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제가 이승만 흉내라도 내보려고 지금 이렇게 목숨 걸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안녕하십니까. 더블프레스 방송의 이인환 대표입니다. 2년 전에 그 청와대 앞에 분수대에서 문재인 하야라 그때 처음 기자회견 할 때 그때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했죠. 네. 그리고 그때 그 베이스 캠프에서 전 목사님하고 그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재작년 그 10월 3일 날 우리가 광화문에서 진격을 해서 그 광야에서 철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저희 방송은 534일째 그 밤에 현장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그 한 어머님께서 그 현장에 오셨는데 작년에 우리 전 목사님 그 서울 구치소에 계실 때 그 매일 그 앞에서 우리 전 목사님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외쳤던 그 어머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대신 전 목사님 빨리 풀어주셔서 외국 활동하셔야 되는데 내가 대신 들어갈 테니 풀어달라. 그래서 그 소리를 우리 전 목사님께서 혹시 들으셨는지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질문은요. 지금 이번에 4월 7일 이 보궐선거에서 그 사전선거가 분명히 그 어떤 부정선거라는 어떤 조짐이 그 어떤 에비던스가 나타나 있습니다. 한 상황에서 저들은 일단 완벽하게 부정선거는 치르지는 못했지만은 지난 토요일 벌써 바로 다시 촛불이라고 해가지고 경복궁역에서 청와대까지 수백 명, 그 어떤 물론 4.15 그 세월호에 7년째 되는 그 단체 말고 많은 단체들이 또 촛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9일 대선은 저들이 분명히 우리가 또 겪어보지 못했던 부정선거를 저지를 게 뻔하고, 그래서 그 전일에도 우리 정 목사님께서 2년 전 그 문재인은 하야라 하듯이 그 어떤 광화문의 광장 그리고 또 광야에서 어떤 문재인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라기보다 그런 어떤 한번 말씀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구치소 앞에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은 구치소 직원들에 의해서 저한테 다 들어왔습니다. 전체를 다 듣고 있었고,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뭐 커피도 한 잔 못 사드리는데 때가 되면 언제 한번 또 구치소에 와서 저를 위해서 데모하신 분들에 대해서 함께 또 만날 날이 올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이미 그 부정선거는요, 이번에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원체 격차가 20% 나다 보니까 차라리 이번에는 그냥 건너뛰고 내년 3월달로 가자 해서 포기한 걸로 보이고, 또 그렇게 준비한 증거들도 이미 다 나타났고, 또 촛불 시위는 이미 나온다고 제가 벌써 수도 없이 여기서 얘기를 했고, 제가 예견한 그대로 앞으로 그 촛불은 점점 더 커질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8.15 집회를 선포했고, 그래서 이번에 돌아오는 8월 15일 날을 통해서 1천만 우리가 앱을 지금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여러분들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이미 벌써 다 끝난 뒤에 가서 뭐 3일 독립운동한다, 그거 다 의미 없습니다. 이번에는 8월 15일 날 다시는 촛불이 못 나오도록 대한민국을 반세반석 위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질문이 다 됐죠? 네,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